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한편 이 무렵 박영태란 의문의 사나이가 그나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김금식에 의하면 그는 이북을 몇 차례나 왕복한 사실도 있으며 권총까지 소지하고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김금식의 진술에 따라 우리는 대구로 향했다. 밤 12시가 넘어 대구역에 도착하니 연락을 받은 대구검찰청 수사관들이 지원차 나와 있었다. 그들과 합세한 우리 일행은 김금식의 안내를 받으며 대구시 비산동의 주택가에 들어섰다. 박이 살고 있는 집의 구조가 김금식에 의해 그려졌다. 박이 눈치를 채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내가 살짝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고 일행을 불러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고요히 잠든 이 동네 사람들에게 도둑소동을 일으키며 한바탕 소란을 피웠을 뿐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박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뒤였다. 우리의 일행, 김검사, 구씨, 김금식과 그의 호송 책임을 맡은 교도관 2명, 그리고 나는 대구 역전 근방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김금식과 나와 구씨 3명이 한 방을 썼는데 구씨는 이내 골아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김금식은 담배 종이를 수갑의 톱니에 물리고 2번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수갑을 풀어버렸다. 나는 그가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처럼 서로를 연결한 수갑을 풀고 단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우리는 김금식 일당이 범행을 모의했다는 대구시 서구 달성동 부엉이 집과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갔다는 자갈마당 앞 사창가, 노동회관 등을 돌며 예비 현장 검증을 한 뒤 여관으로 돌아왔다. 우리의 행동이 수상했던지 여관 주인이 112에 신고, 완전 무장을 한 경찰이 출동하여 여관을 포위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날의 예비 검증에서는 그나의 외삼촌이 김희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대구로 올라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매일 밤 뭇 사내들을 상대하는 창녀들이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사창가인 자갈마당을 찾아가 하룻밤을 지내면서 나는 부산에 사는 김희수다 라는 말을 되풀이해 김희수란 이름만을 기억시켜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듯한 어느 날, 김 검사는 보따리 하나를 나에게 건네주며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덕수, 너 이 사람과 함께 대구로 가서 박영태의 거주지를 알아내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그 집을 다녀왔다는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으니까 그 집 아이들과 얼굴을 익혀두도록 하고, 이 보따리는 박의 처에게 팔든지 맡겨두든지 해라. 보따리 속에는 김금식의 변장에 사용했던 옷가지와 라디오 한 대가 들어있었다. 동행한 K 형사가 박의 딸이 다니는 국민학교를 알아냈기 때문에 학적부를 뒤져 대구 대봉동에 있는 박의 집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박의 집은 소방도로에 인접한 조그만 구멍가게였다. K 형사와 나는 일단 가까운 여관에 여장을 푼 다음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나 혼자 박의 집으로 향했다. 손님도 없이 어두컴컴한 가게 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나는 큰 소리로 주인을 찾았다. 잠시 후 박에 철어 보이는 여인이 촛불을 켜 들고 나오며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아줌마, 내 모르겠는겨. 나요, 나. 나는 아는 체하며 열려진 방문턱에 걸터 앉았다. 누군겨? 나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줌마도 비산동 살 때 아저씨 밑에 있던 학교를 모르겠는겨. 나는 시침을 뚝 떼고 얼렁뚱땅 둘러쳤다.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는 듯했다. 닷새 전에 출감했는데 갈 것도 없고 해서 아저씨한테 인사나 하려고 찾아왔는데 아저씨 어디 갔는겨?
그 사람이야 항상 밖으로 나돌아다니니 집에 붙어있을 날이 있어야지. 박예천은 마지못해 대답은 하면서도 미심쩍은 문초리로 나를 뜯어보았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일단 여관으로 돌아왔다. 내 자신이 생각을 해도 나의 연극이 그럴싸했다는 느낌이 들어 휘파람이 절로 나왔다. 이튿날 오전 11시경 다시 박의 집을 찾아갔다. 중학생 정도의 남자아이와 국민학생인 듯한 계집아이 둘이서 집을 보고 있었고 박예천은 보이지 않았다. 엄마 어디 갔노? 애들을 살살 구슬리며 물어봤더니 비산동에 있는 이모 집에 갔다고 했다. 혹시 그곳에 박이 숨어 있을지 몰라 주소를 알아낸 다음 가까운 공중전화로 여관에서 기다리는 K 형사에게 우선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박의 가게로 돌아와 쓸데없는 장난을 해가며 아이들과 한참 놀고 있으려니까 박의 처가 돌아왔다. 뚱뚱한 어떤 여자와 함께였다. 아줌마, 아저씨도 없고 하니 내사 고향으로 내려갈라요. 차비하게 돈 있으면 10,000원만 빌려주소. 박의 처는 돈 가진 게 없다고 했다. 모르는 여자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물러서기로 했다. 그날 오후 10시경 나는 김 검사가 준 보따리를 들고 다시 박의 집으로 갔다. 보따리를 박의 처 앞에 슬그머니 밀어놓았다. 이 보따리는 뭔교? 아저씨도 없이 아줌마 혼자 사는데 차비 얻어쓰기가 미안해서 여간 옆방 손님 걸 슬쩍 해왔수다. 박의 처는 펄쩍 뛰었다. 한동안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하룻밤만 보관시켜 두었다가 다음날 찾아가기로 했다. 함정 수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보따리는 맡겨둬야 한다는 생각에 생떼를 써 억지로 맡긴 것이었다. 만약에 그녀가 신고를 하면 나는 절도죄로, 그녀는 작물 취독죄로 엮어넣어 박의 소재를 추궁할 계획이었다. 다음날 내가 다시 박의 집을 찾아가 몇 마디를 나누고 있으려니까 30대의 한 사나이가 가게로 들어섰다. 인상차기로 보아 박은 아닌 듯했다. 그는 박의 처와 반말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대뜸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어이 젊은 친구, 내가 BBS에 넣어줄 테니 구두나 닦아보지 그래. 내가 싫다고 하자 그는 보따리를 받아들고 나의 허리띠를 움켜쥐더니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태웠다. 알고 보니 그는 대구 동부경찰서의 형사였다. 경찰서에서 그는 나를 꿇어앉게 하더니 발길질을 했다. 나는 오히려 빙글빙글 웃으며 주머니 속에서 명함을 꺼내 집어던지며 내뱉었다. 여기 전화 좀 걸어주시오. 그 명함은 같이 온 부산시경 K 형사의 것이었으며 뒷면에는 수사상 행동하는 사람이니 협조 바랍니다 라는 글도 쓰여 있었다. 명함을 보더니 이 친구의 얼굴색이 노랗게 변해갔다. 형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다. 나는 책상을 꽝꽝 치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 그 여자와 어떤 관계요? 가만히 보니 무슨 뒷거래가 있는 모양인데 당신 관직, 성명 적어주시오. 당신 때문에 수사상 차질이 생기게 됐으니 우리 영감이 날 추궁하면 난 당신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겠소. 생각지도 않던 역습을 당해 벌겋게 얼굴이 달아오른 형사를 계속 몰아붙이다가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갔다. K 형사에게 대강의 전말을 이야기하고 그 대구 형사를 소개시켜 주었다. 대구 형사는 박이 자기의 고모부라고 했다. 친고모부가 죽고 난 뒤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박의 개소가 재혼을 했는데 자신이 뒷조사를 해봤더니 전과 오범이더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 이미 애까지 생겨나 할 수 없이 여지껏 살고 있노라고 했다. 다행히 우리는 그를 통해 박이 살고 있는 부산의 주소까지 확인한 다음 부산으로 되돌아왔다. 박영태의 집 주변에서 우리는 잠복을 계속했으나 박은 집을 나가 어디를 쏘다니는지 나타나질 않았다.